이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 세계 크레딧 시장에 요동을 칠 수가 있는 거죠. 10년간의 저유가는 불가피하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장밋빛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누가 터지냐. 늘 다운 사이클에서는 그 직전 사이클에 가장 좋았던 친구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죠? 그러면? 브릭스죠. 200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브릭스 150달러인 상황에서 돈잔치를 마구마구 벌렸던 그 EMP 기업들과 그 국가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그리고 멕시코의 페멕스,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 이 3대 국영석유 기업과 그들을 백업해주는 정부의 재정, 이게 전부 다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유가 레벨의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 3개국 혹은 3대 EMP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레딧, 재무 리스크가 번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쉐일 기업 몇 개 무너져도 어차피 얘들은 전체 이쿼티의 10%밖에 안 될 때 문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브라질은 전 세계 GDP 랭킹이 9위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15위, 인도네시아가 16위입니다.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 세계 크레딧 시장에 요동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사실 글로벌리한 경기에 대한 우려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브릭스라고 말씀하셔서 중국도 나올 줄 알았는데 중국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중국은 뭐 워낙 원유 수입량이 많으니까 네네네네. 저유가로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득을 누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네. 중국은 그래서 빼신 건가요? 뭐 중국은 사실은 3대 국영석유 기업이 있죠. 페트로차이나, 사이노펙, 시에노스가 있는데 그들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국은 사실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중국 전체 GDP에서 3대 국영석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남짓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석유 외에 다른 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IT도 많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저유가만의 공포를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익에선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유가라는 부분에서 빠지게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고유가 상황 때 방만한 재정 경영을 했던, 그래서 그 석유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거기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그게 이제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거기까지 걸려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위험해질 거냐는 결국은 유가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낮아질까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죠. 네. 유가 전망 어떻게까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4년 이후로 뭐 여러 데서 말씀드렸지만 10년간의 저유가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10년이요? 지금 1, 2년도 아니고 10년이요? 그러니까 2014년에서 10년이니까요. 2024년까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네. 충격적이어서. 네. 뭐 근데 그 당시에도 24년도 근데 충격적이네요. 24년도도 그렇죠. 근데 2014년도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상한 놈이라는 소리 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10년 저유가 그런 편.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무슨 사이클이나 뭐 차트 보고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유가 상황에서 투자가 최대로 된 시점이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면 2015년입니다. 자, 근데 유전 개발 기간이 통상 몇 년 걸리냐면은 7에서 8년 그 정도 걸려요.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2015년에 투자가 최대였다면 그럼 생산 최대는 언제냐? 10년 뒤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유전 개발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차트를 그려보면은 1988년도에 투자가 피크였었는데요. 그 다음에 생산 피크가 언제 오냐? 10년 뒤인 98년 IMF 때였죠. 98년도에 투자가 최소였거든요. 언제 생산이 최소가 되냐? 2008년 유가 150달러 할 때였죠.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최대였기 때문에 생산 언제 되냐? 10년 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EIA가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게 2014년까지 우리의 산유량은 지금 미국이 1,300인데요. 1,600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EIA가 발표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런데 24년 이후로는 나올 물량이 없어.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 뒤로는 또 나올 물량이 없죠. 왜냐하면 15년 이후 투자가 최대인 다음에 지금 투자는 다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5년 이후로는 새로 나올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럼 24년 이후로는 사실은 새로운 유가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엄청난 고유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은 돌아오게 돼 있고 엄청난 고유가로 갈지로는 사실은 지금 탈석유 시대, 뭐 전기차나 전기,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 얘기까지 가야 되지만 어쨌든 최악의 바닥 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23, 24 요 부분에서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업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마침 이 전기차 이런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럼 이 대체 에너지 산업하고 굉장히 관계가 궁금한데요. 그렇죠. 자, 이런 저유가 때문에 대체 에너지 산업,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장밋빛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과연 저유가가 계속되면 그런 산업들이 어떻게 될지, 그건 전기차, 우리 또 배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관계, 또 그리고 이 대체 에너지가 또 저유가에 또 어떤 또 중압감을 주게 될지,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석유에 대한 부분을 가다가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는 팀이 이제 스마트시티 쪽 관련해서 또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딱 말씀하신 전기차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가 혹시 친환경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전기차가 나오는 이유는 4차 산업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고요. 그죠?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교체하면 지금 내연기관으로 깔려있는 인프라들을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면서 생산성을 다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텐데 그게 자동차는 뭐냐? 자율주행 차량인 거죠. 그죠? 그런데 자율주행 차량으로 구동이 되려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석유 베이스로는 구동이 잘 안 됩니다. 애널로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워낙에 비효율적인 거죠. 자율주행차를 구동하려면은 디지털 베이스의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지금 시적 흐름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친환경차로 봤었다가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이유는 자율주행 4차 산업 스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유가가 됐든 고유가가 됐든 전기차 자율주행차 영향을 받겠느냐? 안 받게 되겠죠. 이거는 시대적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자동차의 변화라고. 1800년대 기차, 1900년대 승용차, 이게 2000년대 내용 자율주행차로 가는 그 스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으로 간다라면 사실 고유가 저유가에 관계없이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대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사실 중요한 거는 석유 수요는 사실 1970년대 이후로 쭉 줄었어요. 오일 샥이 나온 이후로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0% 가까이 석유가 되다가 오일 샥의 충격 이후로 이 소비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용 수요도 딴 데로 옮겨갔고요. 전기 수요도 석유에서 뭐 가스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석유 수요가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운송용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전기차로 뺏기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탈석유 시대, 즉 석유도 석탄처럼 이제 안 쓰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네. 이 미래 전망까지 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요즘 걱정되는 게 갑자기 생겼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 ETF 이런 데 굉장히 ETN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심지어 레버리지로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오죽하면 레버리지가 하도 사시다 보니까 이 시장 괴류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게 지금까지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F 이런 걸 봤더니 최근 들어서 거의 한 1년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은 야 20분의 1 가격이냐 하고 들어가시던데 이런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워낙 저는 주가나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인간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한테 예를 들면은 5년 뒤에 유가, 한 2014년에 10년 뒤에 유가, 그런 펀더멘털인 장기 유가를 얘기해달라 그러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분석 결과도 맞을 수가 있고요. 단 한 달 내지 두세 달 혹은 1, 2주의 가격을 맞춘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ETF나 ETN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 투자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장기 투자로 가시게 되면은 롤오버 비용, 그러니까 선물을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한 달에 한 1% 정도 나오거든요. 전체 자본 사이즈에. 그러면은 연간으로 10% 정도의 코스트를 그냥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장기 투자 상품은 아니에요. 단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품인데 그 단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올라가는 거든 한번 투자해보겠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 선택할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선택은 본인에 달려있으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오늘 유가가 $20죠. 내일 $18 갈까요? 내일 $22 갈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투기적인 그리고 도박에 가까운 그런 배팅으로 보고 있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런 투자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투자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컨텐거나 아니면 베거데이션 이런 되게 복잡한 용어들도 있고 야 저도 이 경제를 꽤 오랫동안 공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복잡한 상품이구나. 약간 소름이 좀 돋을 정도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내용도 모르면서 들어가는 것 약간 걱정이 좀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시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참 보면서 재밌는 게요. 유가가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100 시대는 10%씩 왔다 갔다 하면 $10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20니까 $2만 움직여도 1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수익률, 퍼센티지로 수익이 매겨지게 되니까요. 변동성이 막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롱이든 숏이든 베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다. 그래서 조금 진정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유 투자자에 대한 충고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드바이스까지 아주 오늘 막 약간 사실 전 들으면서 소름이 좀 돋았어요. 이렇게 뭐랄까 되게 흥미롭고 이렇게 막 지식이 막 샘솟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유가의 전망에 대해서 한참 들었고요. 또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들은 게 일단 그것 자체가 되게 오늘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5일의 공포의 저자 SK 증권의 손지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박종원의 경제한방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